안녕하세요.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안자이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마에 최근 실렸던 리뷰 아티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리 CT 안지오가 퍼스트라인 진단 방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리 CT 안지오가 센시티비티가 상당히 우수하고 스페시피시티도 양호하면서 non-obstructive atherosclerosis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리 CT 안지오로 스테이블 안자이나를 진단받았던 군이 다른 진단 방법으로 스테이블 안자이나를 진단받았던 환자들 군보다 MI 발생률이 더 적었다는 연구도 있었고, 다른 진단 방법으로 스테이블 안자이나를 진단받았던 군보다 MI 발생이 적었던 이유는 아마도 non-obstructive atherosclerosis 찾아내어서 다른 심혈관계 질환 예방 약제들을 더 집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사용되기 시작한 약물로서 에제티니비브가 아이코사펜트 에틸 약제 PCSK9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아이코사펜트 에틸 제제, 즉 EPA 4g 고용량 단독 제제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였지만은 그 뒤에 발표되었던 다른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심방세동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이코사펜트 에틸 고용량 단독 제제, 즉 4g 하루 한 번의 고용량 단독 제제 외에 다른 오메가3 제제의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컨트로버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가 당뇨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와 GLP-1 아고니스트 제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 리바스큘라라이제이션의 효과는 심토마틱 트리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바스큘라라이제이션, 특히 PCI로 리바스큘라라이제이션을 하는 경우를 옵티멀 메디컬 테러피와 비교했을 때 메이스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후를 호전시키지는 못하였고 단지 안자이나 호전 효과, 그와 함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호전시키는 효과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안자이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의 치료에는 라이프스타일 팩터를 철저하게 조절하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 약제들을 옵티멀하게 사용하면서 협심증에 대한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협심증에 대한 약제로서는 베타블로커, 나이트레이트와 칼슘 채널 블로커를 중심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제를 복합해서 사용하더라도 안자이나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 PCI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스테이블 안자이나의 진단 방법으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스트레스 ECG, 즉 트레드밀인데요. 트레드밀은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약 60% 정도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리 CT 안지오 같은 경우에는 센시티비티가 97%, 스페시피시티도 약 78% 정도로 좋은 편이면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메타아나리시스한 연구 결과 스테이블 체스트 페인을 코로나리 CT 안지오로 진단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진단한 군에 비해서 MI 발생이 더 적었다는 메타아나리시스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MI 발생률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non-obstructive atherosclerosis까지 발견해내서 더 집중적인 심혈관계 질환 예방 약제 사용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금연을 보면 RCT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은 올코즈 모탈리티를 29% 정도 줄일 수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중해식 식사, 체중 조절, 운동도 카디오바스큘러 모탈리티나 메이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스타틴이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이포턴시 스타틴을 사용하게 되는데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포턴시 스타틴의 정의가 로슈바스타틴 40mg, 아톨바스타틴 80mg, 로슈바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20mg 이상을 하이포턴시 스타틴으로 간주하게 되고 아톨바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80mg 이상을 하이포턴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 결과로는 관상동맥에 아테로스크레스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로슈바스타틴 10mg, 아톨바스타틴 20mg 이상 사용하면 코로나리 아테리아 아테로스크레스 리그레션이 보였기 때문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로슈바스타틴은 10mg 이상, 아톨바스타틴은 20mg 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TG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아이코사펜트에틸 4g, 즉 4000mg 투여하는 고용량 단독 제제를 고려할 만한데요.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아이코사펜트에틸, 즉 EPA 4000mg 고용량 단독 제제 외에 다른 오메가3 제제의 경우에는 메이스를 줄이는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심방세동에 대한 걱정이 생겼는데요. 아이코사펜트에틸 4000mg 고용량 단독 제제도 심방세동을 증가시켰고 퍼센트로 보면은 약 1.4%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되었던 다른 오메가3 제제는 메이스를 줄이지 못하면서 심방세동 위험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이코사펜트에틸 4000mg 고용량 단독 제제는 근거가 있지만은 그 외에 오메가3 제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이포턴시 스타틴, 즉 한국인으로서는 로슈바스타틴 10mg 이상, 아톨바스타틴 20mg 이상, 그리고 코케시안 같은 경우에는 로슈바스타틴 20mg 이상, 아톨바스타틴 80mg 같은 하이포턴시 스타틴을 쓰는데도 LDL 콜레스테롤 타겟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동반된 경우에는 에제티니브 제제를 복합하는 것이 MI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항효소 판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만 항효소 판제, 특히 스테이블 안자이나에서 아스피린 사용을 권고하게 되는 근거는 이전에 아스피린 약제를 메타나리시스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고려할 점은 이 아스피린의 메타나리시스 연구가 스테이블 안자이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보다는 스트로크나 TIA, MI처럼 이스케미 이벤트가 명확하게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RCT들을 메타나리시스한 연구 결과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고려가 필요한 이유는 스테이블 안자이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과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의 패소피지올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안자이나의 경우에는 에이심토마틱한 아테로스크레로틱 플락이 자라면서 결국 스테이블 픽스드 아테로스크레로틱 플락이 루미널 스테노시스를 일으켜서 펑셔널하게 플로우 리미테이션으로 인한 안자이나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플락의 특징을 보면 플락의 리피드 코어를 싸고 있는 캡슐이 두껍고 이 캡슐이 이로전이나 럽처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은 스테이블 플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의 패소피지올로지는 이 플락이 럽처나 이로전을 일으켜서 플레이트리 어그라게이션이 생겨서 니어 토탈 또는 토탈 오클루전이 온 경우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입니다. 따라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은 플레이트리 어그라게이션으로 인한 루멘의 니어 토탈 또는 토탈 오클루전이 원인이기 때문에 항혈소 판제에 하는 역할이 명확합니다. 그 반대로 스테이블 안자이나의 경우에는 안자이나를 일으키는 기전에 플레이트리 어그라게이션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스피린이
예후에 호전이 되는지는 아직도 좀 불명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스테이블 안자이나를 일으키는 아스로스크로티 플락이 미래에 이로전이나 럽처로 인해서 플랫프릿 어그라게이션이 생기는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생긴다면 그때는 항요소 판제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스타틴 같이 플레이트릿을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약제들을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발생이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들에게 항요소 판제를 일률적으로 쓰는 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컨트로버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존의 에비던스들을 고려한 레커멘데이션이 2019년 유럽 학회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 지침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침을 보면 아스피린 사용의 경우에는 과거에 MI나 리바스큘라이제이션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에서는 아스피린이 클래스 1, 레벨 1A로 레커멘데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MI나 리바스큘라이제이션에 과거력이 없었고 단지 관상동맥의 영상에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만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권고되는 레벨이 클래스 2B 레벨 C로 권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에 MI나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없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본 근거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이스케미 이벤트, 즉 스트로크나 TI나 MI나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없었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들에게 항요소 판제를 쓸 때는 나중에 추후에 이스케미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을 한 번쯤은 고려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항요소 판제를 쓰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는 SGLT 이니비터와 GLP-1 아고니스트를 1차적으로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GLT 이니비터는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했을 때 메이스를 14% 정도 줄이고 하트 페일리어 입원도 29% 정도 줄이고 올코즈 모탈리티도 17% 정도 줄여서 근래에는 1차 약으로서 더욱더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다만 SGLT 이니비터의 단점으로는 스트로크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는 메이스를 14% 줄이고 올코즈 모탈리티를 12%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인종별로 약제 효과를 본 연구에서는 아시안들에게서도 또는 코케시안들, 서양인들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콜치신의 경우에는 항염증 효과로 기존의 관성동맥 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이 있었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RCT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를 대상으로 콜치신을 추가로 투여했을 때 메이스를 줄이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의외로 올코즈 모탈리티가 조금 증가하는 것이 나타나서 현재 좀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과거 MI가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용량 콜치신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올코즈 모탈리티가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MI가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콜치신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뉴모니아가 약간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콜치신은 아직까지는 1차 약으로 쓰기에는 아직 좀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는 다른 약제들을 충분히 사용한 뒤에도 뒤에도 추가 약제가 필요한 환자들의 대상으로 그때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시네이션도 중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시네이션도 메이스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관상도매 질환 환자들을 만날 때는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잘 하고 있는지 챙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티환자나의 테라피, 협심증을 호전시키는 약도 중요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베타블로커와 칼슘 채널 블로커를 펄스드 라인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심방세동이 있으면서 레프트 벤트리큘러 레이트를 보이는 경우에는 딜티아젬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트레이트를 쇼덱팅 나이트레이트를 운동할 때 흉통이 생기는 환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드려야 되겠고 롱액팅 나이트레이트의 경우에는 세컨드 라인 테라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놀라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가로 처방할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약제의 특징으로는 베타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낮거나 심박동수가 낮은 환자의 경우에는 베타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혈압이 낮거나 심박동수가 낮은 환자인데 안자이나가 있어서 항혈증 약을 사용할 때는 라노랄진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타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를 사용했는데도 안자이나가 지속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다르게 니코란딜 같은 약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커리지 트라이얼부터 비교적 근래에 발표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까지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커리지 트라이얼이 발표되기 이전에 카디올로지스트의 입장은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 환자들의 기본 패소제네시스가 코로나리 아테리에 생긴 플락 때문에 코로나리 아테리가 막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막힌 것을 뚫어주면 심톰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라 하더라도 결국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 심톰 호전뿐만 아니라 예후 호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코로나리 안주를 하고 PCI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의 심통 호전뿐만 아니라 여우를 호전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RCT가 필요했고 최초로 RCT를 시행한 것이 커리지 트라이얼입니다. 커리지 트라이얼에는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으면서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와 PCI 군의 예후를 본 연구인데요. 이 연구 결과 데스나 MI에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와 PCI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 커리지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아주 심한 이스케미아가 의심되는 즉 펑셔널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심한 이스케미아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는 처음에 제외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에는 모더레이트 또는 하이로 나오는 스트레스 펑셔널 이스케미아 또 펑셔널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환자들은 제외를 하고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와 PCI를 비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위험 환자들을 제외한 연구에서 데스와 MI가 PCI와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뒤로 커리지 트라이얼이 발표된 뒤로는 PCI를 하는 환자들 수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커리지 트라이얼 뒤에 발표된 몇몇 연구들에서는 데스와 MI 스트로크 같은 메이스가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와 리바스큘라이제이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다만 FAME2 연구에서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얼전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을 좀 줄인 효과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페임2 연구에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경우에는 단지 코로나 알테리 디지즈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프랙셔널 플로우 리저브가 0.8 미만, 즉 이미지 트라이얼에서 스테노시스가 있는 거에다 더 나아가서 펑셔널 이스케미아까지 동반이 되어 있는 환자들을 인클루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연구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 진행이 돼서 발표가 되었고요.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처음부터 펑셔널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이스케미아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커리지 트라이얼에서 펑셔널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그 시비어한 이스케미아가 있는 사람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펑셔널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시비어 이스케미아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어떨까 하는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고위험군, 즉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이스케미아 트라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리바스큘라이제이션과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 군에 예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이전에, 즉 커리지 트라이얼이 발표된 뒤로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런 식으로 걸러냈었습니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테이블 안자이나의 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충분하게 안티안자나의 테라피와 세컨더리 프리벤션 약제들을 사용한 다음에 그 펑셔널 이스케미아를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펑셔널 이스케미아를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이유는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하이 디그리로 있는 경우에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예후 호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이전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보면 이스케믹 마이오카디움의 퍼센트가 약 10% 이상인 경우에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하는 군이 카디악 데스의 하자드가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들의 경우에는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위해서 펑셔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펑셔널 스트레스 테스트, 즉 트레드밀이나 스펙트나 스트레스 에코 같은 것을 시행하고 트레드밀, 스펙트, 스트레스 에코에서 이스케믹 마이오카디움이 10% 이상인, 즉 이스케믹 에리어가 약 10% 이상 모더레이트 또 하이 리스크 그룹으로 나온 경우에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즉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펑셔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하이리스크인 하이리스크이면은 안지오를 하고 필요하면 PCI를 한다라는 것이 진료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은 이 기존의 관행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 건지를 테스트해 본 R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디자인을 보면 스테이블 이스케미아 하트 디지즈이면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모더레이트 또는 시비어 이스케미아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하고 랜더마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인베이시브 스트레지고는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하고 캐스를 하고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했고요. 컨저버티브 스트레티지는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 오론 전략으로 가고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가 페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코로나리 안지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모더레이트 ORCB의 스케미아인데 스트레스 에코나 스펙트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이스케미아, 그리고 트레드밀 같으면 하이 리스크로 분류가 되는 환자들이었고요. 다만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봐야 됩니다. 심토마틱한 하트 페일리어 또는 이젝션 프레셔가 35% 미만, 2개월 내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1년 내에 PCI나 캐비지인 경우는 제외했고 레프트 메인에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렉터들을 보면 64세나 65세 정도의 연령대였고 비교적 근래에 시행된 근래에 발생한 MI나 PCI 들은 제외했지만은 이전에 MI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은 약 19%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안자이나가 없는 사람도 약 1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스트레스 이미징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약 75% 정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스펙트나 스트레스 에코를 시행한 환자였고, 즉 스펙트나 스트레스 에코에서 모더레이트, 하이 디그리 이스케미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로는 CBDS, MI, Hospitalization for Unstable Angina, Heart Failure 또는 Cardiac Arrest를 봤는데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군과 PCI군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6개월 시점에 비교적 단기간에는 PCI군이 MI 발생이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PCI 같은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하면서 페리프로시절 MI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서서히 그래프가 약간 벌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벌어지진 않았고 더 롱텀하게 봤을 때 이것이 벌어질지 아니면은 결국 만나게 되거나 계속 이 정도의 갭만 유지할지는 추후 더 롱텀 팔로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코즈 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기에 관계없이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브그룹 아나리시스를 보게 되면 베이스라인에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받았던 군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베이스라인 이스케미아가 모더레이트인 군도 거의 아무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케미아 연구 결과를 보면 스테이블 안자이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의 경우에는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가 제일 중요한 치료법이고 리바스큘라이제이션, PCI는 단지 안자이나 증상 호전, 그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호전 같은 심토마틱 트리트로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케미아 연구에서도 베이스라인에서 레프트 메인에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하트 페일리어가 있거나 이젝션 프레셔가 떨어진 사람은 제외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저버티브 그룹,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 그룹도 팔로업 했을 때 약 22% 정도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약 6개월 시점 내에 리바스큘라이제이션 그룹의 MI 발생이 더 높았던 이유는 아마
프로시저럴 MI가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안자이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를 볼 때는 처음에는 히스토리와 피지컬 exam을 잘 하고 그 다음 레프트 메인에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특히 하트 페일러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에코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트 페일러가 의심이 되거나 아주 심한 안자이나가 의심이 돼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에코나 CT 안지오 같은 검사를 시행해야 되겠지만은 심톰이 약제로서 조절이 잘 되고 하이 리스크 파인딩, 즉 이전에 MI가 있었거나 EKG에 ST 체인지가 있거나 그리고 하트 페일러가 의심되거나 LV 디스펑션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트로포닌이나 엔티프로비엠피에 이상이 있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에코나 안지오, 스펙트 같은 이런 검사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고위험 요인이 없으면서 약제로 충분하게 안자이나가 잘 호전되고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지어 추가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네, 추가 검사가 필요 없다. 디펄 테스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기존의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환자를 더 추가로 워크업을 해서 심지어 스트레스 테스트에 모더레이트 또는 시비어 이스케미아가 있다 하더라도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해서 심톰 조절이 잘 되면 굳이 PCR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애초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기존의 진료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2018년 진료 지침이고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이전의 지침입니다. 스테이블 안자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인 1차 진료로서 1차 진단 방법으로서는 CT 안지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CT 안지오를 해서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 진료 지침 같으면은 펑셔널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펑셔널 이스케미아를 보는 검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펑셔널 이스케미아를 보는 검사를 하는 이유는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하이 리스크 정도로 있는 경우에는 PCI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케미아 연구 이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이스케미아 연구를 해보니까 심지어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모더레이트 하이 리스크로 있다 하더라도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심토마틱 트리트 이상의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펑셔널 이스케미아를 보는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환자가 심톰과 사인으로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이 거의 확실하고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로 심톰도 잘 조절되고 한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LV 디스펑션이나 하트 페일리어나 같은 이런 아니면 레프트 메인의 50% 이상의 스테노시스 같은 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와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런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서는 EKG와 트로포닌, 엔티프로비엠피 같은 이런 non-invasive한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안자이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의 1차 진단법으로서는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통해서 obstructive 또는 non-obstructive 플락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레프트 메인에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같은 이런 결과들도 한꺼번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스테이블 안자이나가 진단이 되게 되면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하게 되고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의 핵심은 하이포턴시 스타틴, 우리나라 같으면 로슈바 10ml 이상, 아톨바 20ml 이상, 일반적으로는 로슈바 20ml 이상, 아톨바 80ml가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케믹 이벤트가 있었거나 이스케믹 이벤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항혈소판제 그리고 항혈증 약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그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함께 심토마틱 트리트를 잘 해주고 당뇨인 경우에는 SGLT 이니비터와 GLP-1 아고니스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퍼시스트한 안자이나가 있거나 안자이나 때문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제한이 있게 되면 그때 CAG를 하고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안자이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은 이스케미아 연구 결과 뒤에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앞으로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진단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약을 써야 될지 한번 리뷰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